자, 이번에는 병자호란 가볼게요. 병자호란에 앞서서 광해군부터 배워야 됩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졌죠. 그래서 전쟁 중에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당연히 전쟁이 끝난 직후니까 전후복구 사업에, 전쟁 뒤에 복구 사업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광해군,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의 전후복구 사업. 그래서 토지가 어디인지 체크하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호적을 정비해서 국가 재정, 세금을 걷기 위한 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였고, 그리고 전쟁 때 파괴된 성곽이나 무기 같은 거 수리했었고, 그리고 동의보감을 편찬합니다. 동의보감 하면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허준을 통해서 동양과,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의학서들 있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었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거 시기 질투했었대. 이 동의보감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 의학도 있지만 중국 것들 많이 짜집게 했거든. 단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자기네는 더 방대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동의보감이 먼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랑 이걸 시기 질투하는, 원래 중국 애들이 좀 시기 질투 잘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대 사고 배웠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원래 평평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평평한 곳은 쉽게 전쟁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가 불에 탔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전주사고였을 거야. 전주사고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깊은 산골짜기에 꼭대기에 짱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뭐 절 같은 거 지정해 두고 이 절의 스님들 하여금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산골짜기로 임진왜란 이후에 사고가 설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 경복궁, 전궁이었던 경복궁이 불에 탔죠. 그래서 다른 궁궐들 짓고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대동법은 우리 뒤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광해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 두 가지예요. 중립외교랑 폐모살제. 중립외교랑 폐모살제. 중립외교를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조선이고, 이때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던 명이고,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국력이 약해진다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도와주냐고 너 피똥 싸가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위에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힘이 세집니다. 이때 우리 조선이고, 조선의 왕이 광해군이고. 근데 문제는 후금이 힘을 키우고 명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후금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조선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헬프미.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되게 고민이야. 왜 고민이냐면 이미 대세는 후금인데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도와줄 것이냐. 이건 실질적인 거죠. 근데 명분상으로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잖아. 실제로 명나라가 우리나라가 주저하니까 야, 너네 임진왜란 때 도와줬는데 왜 쌩까 해가지고 우리나라 압박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미 이 북쪽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거든. 얘네가 대세인 걸 알고 있어서 주저주저 하는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는데 왜 쌩까냐 해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네 편을 들어야 되고 명분상으로는 얘네 편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광해군이 했던 것이 중립외교. 중립이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는데 양쪽이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파병하되 후금과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너네랑 싸울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발탁된 주인공이 강홍립입니다. 강홍립.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진어도 좀 할 줄 알고 똘똘했던 사람인데 광해군이 강홍립을 조용히 부릅니다. 출병, 군대를 보내기 전에 강홍립을 조용히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홍립아, 후금이 대세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는 거니까 후금하고 싸우는 척 하다가 혹시나 분위기를 봐가지고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항복해라. 이렇게 비밀리에 강홍립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강홍립이 이 지시에 따라서 후금과 싸우는 척 하다가 명나라 뒤쪽에 서가지고 싸우는 척만 해요. 그러다 마지못해 싸울 때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후금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을 하죠. 항복하고 나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명나라가 도와달라는데 쌩깔 수는 없고 짜장면 계속 먹고 싶고 후금 너희가 싸울 의사가 없다. 그래서 후금이 강홍립을 포로로 잡아두고 그 의사를 접수하죠. 그래서 후금에 항복을 하고 후금과는 큰 전투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했던 거야. 누가?
광해군이 명나라한테 의도 지키고 후금한테 실리적으로 대들지도 않고, 그래서 조선이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싫어했던 사람들이, 여기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에요. 북인과 손잡았는데 이 서인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형님이 명나라를 개무시할 수 있습니까? 형님은 어떻게 배신합니까? 하고 실은 시발시발시발 하죠. 막 시발시발시발. 요거에 대해서 시발시발시발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시발시발 2배로 올라가는 것이 요거예요. 폐모살제. 광해군은 여기 보다시피 똘똘하고 임진왜란한테도 일을 잘했었어.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었을 때 광해군은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독려하고 왕자로서 소임을 다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광해군이 여기 홍성까지도 왔었대. 홍성에 왔었는데 우리 보령에 저기 오천에 아주 유명한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 우리 보령에 여기 오천에 가면은 정자가 있는데 여기 물이 흐르고 여기 산이 있고 막 졸라 멋있어. 이게 너무 유명하다라고 소문이 난 거야. 이 정자의 이름이 땡땡땡인데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정자가 얼마나 멋있냐면 여기에 왔었던 정약용 그리고 이항복이라는 유명한 관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라고 시까지 적었을 정도로. 근데 홍성에 왔었던 광해군이 이게 너무 멋있다라고, 전쟁 중이지만 와서 보고 싶다라고 이항복한테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 근데 이항복이 봐서 왔더니 졸라 멋있거든. 옷은 질질 싸거든. 근데 왕한테는 거짓말합니다. 전하, 가봤더니 별거 없어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졸라 멋있다고 써놓고. 왕한테 거짓말했어. 왜 그랬냐면 왕한테 있는 그대로 여기가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왕이 전쟁 중에 전쟁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거 구경할까 봐. 그래서 이 신하는 왕한테 거짓말합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목 날아가거든. 왕한테 거짓말하면은. 그러니까 몰래 이제 글로 남겨놓은 것이 훗날 발견이 돼가지고 왕까지도 속일 정도의 매혹적이었었던 이 오천에 있는, 여기 오천 수영성 위에 있거든요. 오천 수영성 위에 있는 이 정자, 최근에 복구시켰고 여기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 정자의 이름을 여러분도 뭔지 알 거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광해군은 일을 잘했고 똘똘했어. 중리 배경만 보더라도.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가계도였어요. 손조의 아들이 광해군이 왕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 또 선조한테 또 다른 여인이 생깁니다. 임목왕후라고 새엄마지. 광해군 입장에서는 계모예요. 계모, 새엄마. 근데 여기서 누뚱이가 태어나네. 영창대군이라고. 영창. 여러분 영창 피아노 아나요? 영창 피아노, 영창. 지금 피아노 웬만한 거 영창 피아노 많을 건데 공교롭게도 이 영창 피아노, 이 영창대군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마 영창대군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해군 입장에서는 새엄마도 있고 누뚱이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이 광해군 동생이겠죠. 동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누뚱이 아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얘를 시기 질투해. 왜냐면 선조가 너무 영창대군을 사랑했었거든. 영창대군 일로 와봐. 피아노 쳐봐. 영창 피아노 영창. 귀여운데? 그리고 막 영창대군 바지 내려가고 탁탁탁 치기도 하고. 고추. 미안해요. 그래서 귀엽잖아. 아들이잖아. 아들이에다가 이 당시 아들 최고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영창대군을 되게 이뻐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미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창대군 시기 질투하고 왕이 되고 나서 이런 거 못 참아요. 그래서 임목왕후를 어떻게 하냐면은 폐위시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은 죽여버려. 강화도로 영창대군을 보냈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될 텐데 영창대군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강화도로 보낸 영창대군을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영창대군을 가둬두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 동생 더 춥지 해가지고 불 온도를 졸라 쓰게. 그래서 여기 후끈후끈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찜질방의 시초가 이거이지 않을까. 불을 엄청 후끈후끈하게 해가지고 영창대군이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쪄서 죽었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동생을 쪄서, 늦둥이 동생을 쪄서 죽여버려. 이 뜨거운 이것이 지금의 우리 한증막 찜질방의 시초이지 않을까. 영창대군이 뜨거 하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피아노 쳤겠지. 영창 피아노 영창 뜨거 하면서 영창 피아노 뜨거움 속에 죽었던 영창대군. 그래서 요거를 네 글자로 폐모살제라고 해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여버렸다. 유교국가에서, 성리학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그 당시 때 서인들한테 밑보인 거야. 18. 왕이 왜 저래? 왕이 왜 명나라 형님 무시하고 오랑캐 편들어? 왕이 왜 어머니 쫓아내고 동생을 죽여버려? 폐모살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반정은 쿠데타는 뜻이야. 왕을 몰아내. 광해군을 제거하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을 인조 반정이라 불러요. 우리 중종 반정 앞에 배웠죠. 사화 정치할 때.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서인 정권 인조가 왕이 됩니다. 당연히 중립외교 안 하겠죠. 얘네들은 중립외교랑 정반대인 친명배금 정책 펼칩니다. 어디 친하고 명나라에 친하고 금나라엔 배척한다. 후금이죠, 후금. 그래서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한테는 꺼지세요. 난립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좋아하겠죠. 명에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그럼 이 부분이 문제되겠지. 후금 배척한 부분이.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정묘호란. 그래서 후금이 침략하는데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이때 아까 갔었다 강원립 있었죠. 강원립이 이때 후금에 있었거든. 그래서 잘 무마를 시켜.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고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형이라 부를게요. 씨발. 이러면서 그래 형이라 불러.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 우리는 항상 강화도로 도망가죠. 왜냐하면 북방민족들은 수군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만만한 게 요 앞에 강화도였어. 그래서 정묘호란은 정묘년에 오랑캐 새끼들이 깝쳤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형제 관계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대로 지나면 상관이 없는데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병자호란. 이제 후금이었잖아.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후금에서 청나라로. 청나라가 이번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하네. 형제관계를 떠나서 형 동생까지 만들 못하겠어. 임금과 신하관계 하자. 조선 꿇어 씨발 신하나 황제라고 불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야 차마 너네 힘세니까 형이라고 부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척화론 화해를 배척했다. 주화론 화해를 주장했다. 이쪽은 화해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최명길 이쪽은 화해를 배척 꺼지세요로 가는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간이 엇갈리고 이때 청이 쳐들어옵니다. 좀 지울게요. 근데 청이 쳐들어오는데 얘네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 얘네들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면 항상 조선이 강화도로 피신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왕은 강화도로 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청나라가 빨리 내고 와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강화도로 피신을 못해. 그래서 돌다 둘러싸여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해요. 이때 한겨울이거든. 그래서 한 석 달 가까이 여기 상전을 하는데 문제는 성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왕은 여기 갇혀 있으면서도 지방에서 도와주겠거니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오지만 다 청나라한테 격퇴당하고 요걸 삥 청나라 둘러싸고 문제는 너무 급작스럽게 도망갔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 한 석 달 가까이 버티다가 왕이 성문을 열고 나오죠. 근데 이 와중에 여기 내부에서도 이렇게 싸웁니다. 화해는 안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 드라마 영화죠. 남한산성 잘 나오잖아. 이쪽은 이병헌 역할 했었죠. 이쪽은 뭐 백윤식이었나? 이쪽이 뭐라 그래? 전하 항복하면 아니 되옵니다. 저기 오랑캐 새끼 입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병헌이 뭐라 그래? 오랑캐 입속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항복해야 됩니다. 목숨은 부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은 오랑캐 입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지만 버티다가 어떻게 해? 여기 강화도도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여기 원래 왕자들하고 이렇게 신하들 가 있었거든. 함락됐대. 그리고 얘네들도 다 깨부셨대. 고립됐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왕이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맨발로 신하들 딱 나오고. 그리고 청나라 황제가 이때 태종이거든. 태종이 여기까지 직접 왔었어. 그래서 황제의 예식을 취합니다. 딱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기 딱 청나라 황제가 딱 앉아있죠. 청나라 황제를 이때는 칸이라 불렀어. 칸. 청나라 칸이 와 있고 우리 왕 인조가 우리 왕이죠. 맨발로 이렇게 가가지고 엎드립니다. 신하들 쫙 서 있고 울고불고 이렇게 가는데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전하 저희를 버리고 가시옵니까? 울고불고. 실제로 이 사건 끝나고 이 사람들 거의 다 대다수 죽거나 청나라로 다 끌려갑니다. 몇만 명이. 엄청난 치욕이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개치욕 당한 것을 우리 역사에서 임진왜란 못지않게 개치욕이 있었고 나중에 한인합방으로 완전 치욕을 당하죠. 어쨌든 이 굴욕
여기서 뭐 하냐면 3배 9 고드레를 취합니다. 3배 3번 큰절하고 9 9번을 조아리는 거야. 3번 큰절하고 9번 조아리는 거. 보통 한 번 큰절하고 3번 머리를 땅땅땅 큰절하고 땅땅땅 하는데 머리가 땅에 딱 받아서 피가 찰찰찰 흐르고 이랬었다는 설이 있어요. 얼마나 개치욕이야.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우습게 여겼던 오랑캐 새끼들 칸한테 맨발로 와가지고 큰절하면 딱 하고 대가리를 딱딱딱 빽 이게 300구들 했는데 이것을 또 치욕스럽게 비속으로 남기라 그랬어. 기록으로. 그래서 요 구력을 삼전도의 구력이라 그러고 삼전도에 이것을 청나라 애들이 우겨가지고 비속으로 만듭니다. 이게 삼전도 비예요. 이따 사진을 볼 거예요. 이 치욕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 지금도 전해줘. 그래서 우리 역사의 치욕, 삼전도의 구력. 자, 결과 군신관계. 그래서 얘네들을 황제로 모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끌려갑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 수많은 신하들이 청에 끌려가고 전쟁을 주장했던 이런 새끼들 다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공물과 여인들이 끌려가요. 여인들을 가서 몹쓸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치욕을 갖기 위한 북벌을 주장하죠. 북쪽 새끼들 정벌해버리자. 청라 새끼들 정벌해버리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고 척화랑과 주자란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명은 우리나라한테 부모와 같다. 부모의 원수인 오랑캐와 어찌 화해를 하겠는가? 화해를 반대했다. 주하론, 화친이 옳습니다. 의리를 지켜 전쟁을 하는 것보다 화친을 맺어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화해를 주장하다. 이런 주장. 결론은 이쪽의 의견이 최종 받아들여서 항복을 하게 되죠. 우리 역사의 치욕, 삼전도의 구력. 특히 자, 요 결과 부분 약간 보완할게요. 여기 여인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근데 여인들이 가게 되면은 뭐 좋은 대우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안 좋은 대우랑 심지어는 성적인 착취까지 당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여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청나라에 가서 몸 버리고 온 년 이런 용어로 안 좋은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런 여자들을 한자로 환, 향, 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향향 돌아올 환,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뜻인데 환향여, 여기에는 안 좋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가서 몸 버리고 온 년 이런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와전돼서 욕으로 변했죠. 철원 환향년. 그래서 여러분은 좀 생소한 여길 수 있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저런 환향년 이런 표현 쓰는데 원래 이거의 어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예요. 근데도 모르고 그냥 환향년 이렇게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환향여, 청나라에서 몸버리고 온 년 이런 아주 나쁜 표현이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됐나 봐. 전국 곳곳에 이런 환향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안 그래도 끌려가서 억울한데 거기서 몸버리고 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시집도 못 가고 심지어 가문에서까지도 배척해버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의 주요 하천들 있죠. 이런 데를 지정을 해주고 이 여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이벤트를 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씻으면은 몸이 깨끗해졌다 해가지고 이제 환영년이 아니다. 깨끗한 몸이다. 그러니까 가문에서도 받아주고 시집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었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겠죠. 그래서 여인들도 피해를 봤었고 지금의 욕으로 와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왕자들이 끌려갑니다. 이 가게들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광해군 가게도 기억나나요? 광해군이 왕이 되었지만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은 시기질투했고 새엄만 임모왕후 싫어해가지고 임모왕후 쫓아내고 영창대군도 아예 죽여버렸던 폐모살제라는 광해군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초래한 게 이 가계도였었고 광해군이 여기에 집착한 이유는 임모왕후는 정식 왕비거든. 근데 자기 엄마는 후궁 출신이야. 후궁. 그러니까 계모보다도 급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영창대군을 찜질방에서 영창 피아노 형 더워 이러면서 쪄 죽였었던 이런 아픔이 폐모살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전해져 옵니다. 근데 인조의 가게들 보세요.
인조가 여기 있잖아. 서인과 함께 청나라한테 대들다가 병자호란으로 깨갱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던 치욕의 왕이잖아. 이 치욕을 당하는 인조의 아들 둘이 끌려갑니다. 청나라에 끌려가.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면 청나라에 끌려가는데 여기 심양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요. 심양. 그래서 여기 세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다음에 차기 왕으로 약속이 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얘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청나라로 끌려가. 동생이었던 복림대군과 함께 이 두 왕자도 끌려갑니다. 근데 가서 소현세자에 대해서 신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왕 따라다니면서 조선왕조실록 기록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세자도 어떤 행태를 하는지, 청나라에 끌려가서 어떤 행태를 하는지 다 기록을 해놨대. 소현세자. 그래서 그 기록을 이렇게 부릅니다. 심양일기. 심양일기라고 해가지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문제는 이것을 조선왕조실록처럼 왕이 죽고 나서 기록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아버지인 인조한테 자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소현세자의 심정은 어땠냐면 청나라에 끌려가면서 아주 굴욕이었겠지. 아 씨발 너 오랑캐 나라로 끌려가는 거야? 거기 막 PC방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뭐 편의점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끌려갔는데 웬걸? 청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발달돼 있거든. 오랑캐라 생각했었던 청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돼 있고 특히 청나라에는 서양 문화가 들어와 있었거든. 서양 문화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발달된 서양 문화로 인해서 청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때 소현세자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샬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아담 샬.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인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있어. 그래서 아담 샬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서양 학문을, 서양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때 아담 샬을 소현세자가 만난 거야. 심양에 잠깐 있다가 청나라 수도로 간 적이 있었거든. 가서 아담 샬과 몇 달간 교류를 합니다. 봤더니 아담 샬이 알려주는데 천주교도 알려주고 서양 문화도 알려주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주는데 우리 왕자였던 소현세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지. 이런 세계가 있는가? 야, 청나라가 이 정도였어? 서양 문화가 이 정도였어? 아담 샬, 땡큐. 독일어로 땅키 샨.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이 아담 샬한테 편지를 쓴 게 남아있어요. 아담 샬 땡큐. 내가 가서 천주교도 전파할 테니까 도움 좀 주고 천주교 믿는 애들 몇 명 좀 딸려 좀 보내줘. 그리고 서양 문화 전달할 수 있게 도움을 줘. 고마웠어. 하고 아담 샬과 소현세자가 교류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되게 각광받고 있고 소현세자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포로 생활 끝나고 왔는데 아빠를 만나겠죠. 인조. 아버지 이마에 막 피 지업 박아서 여기 흉터도 있고 청나라 개새끼들 하고 있는데 소현세자가 왔다 해가지고 막 닭 잡아주고 복림대군이랑 야야야 고생했지 했는데 이미 소현세자에 대해서는 심양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아, 저 새끼 좀 이상한데? 청나라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서양 문화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청나라? 개새끼들인데 얘네랑 소현세자 좀 친하란 말이야? 해서 의문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소현세자가 아니나 다를까. 아빠, 청나라 가봤더니 따라해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분 좋지? 뭐 천주교 얘기하고 서양 문화 막 얘기하고 청나라 졸라 발달됐어. 저 새끼들 개새끼들 아니야?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인조가 부들부들 떨어. 자기한테 개치욕을 남긴 청나라를 칭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매 역사에는 옆에 있던 벼루를 들어가지고 이 개새끼야 이 닥쳐 해가지고 소현세자한테 던져가지고 벼루를 던져서 소현세자가 척 맞고 피를 흘렸다라는 이런 야매 역사도 있어요. 야매일지 모르겠지만 인조는 청나라랑 서양 문화에 빠져있는 소현세자를 달갑게 본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죽는데 독살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 왜냐면 이 소현세자 시체를 봤었던 그 친척의 기록에 따르면 얼굴빛이 시커멓대. 평범한 시체가 아니래. 시커멓대. 그래서 그 당시 정황상 이 서인 세력이나 인조나 소현세자를 독살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자가 독살당해서 사라졌어. 그리고 어부지리로 누가 왕이 되겠어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효종이에요. 효종. 두 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효종, 똑같이 서인 정권이야. 서인은 청나라 싫어하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청나라 칭찬하는 형 때려서 죽이는 거 봤죠. 그러니까 효종 입장에서는 청나라 싫어해야 돼, 좋아해야 돼. 개새끼를 만들어야지. 속내는 청나라 나도 궁금한데 배우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도 왕으로서 서인 눈치 보느냐고 아버지 눈치 보느냐고 효종 입장에서 청나라 칭찬하면 안 돼. 오히려 북벌을 준비합니다.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의 굴욕을 갚자. 북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군대 키우고 성곽 키우고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조총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벌이 이때 준비가 되고 나중에 박지원 기억나죠?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북벌은 현실성이 없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청나라를 배우자란 북학이 유행하게 되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 소현세자 얘기했죠. 심양 일기 기록이 있고 아담샬과 교류했고 고국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미움받다가 독사당한 소현세자. 이 비운의 소현세자를 소유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랑 드라마, 최근에 또 드라마 하는 것 같대. 이 영화 제목이랑 드라마 제목을 댓글로 써주세요. 자, 다음 사료 볼게요. 자, 병자호란 된 자료들 볼게요. 이 병자호란 때 활약한 장군이 임경업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장군 같은 경우는 명나라한테 의리는 지키고 청나라를 멀리 했다가 해가지고 영웅이 됩니다. 반대로 아까 중리배교 하다가 청나라 후금이죠. 후금한테 항복한 현실적인 장군이 있죠. 강홍립. 그 장군은 관직 빼앗기고 가족도 다 쫓겨나고 현실적인 외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쫓겨나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았던 명분을 지켰던 임경업은 영웅 대우를 받고 현실적으로 중리배교를 하다가 활약을 했었던 또 정미호란도 나름대로 중재해서 역할을 했었던 강홍립 가족들은 다 쫓겨나. 강홍립도 관직 쫓겨나고 인조가 그나마 봐줘가지고 죽이진 않고 신하들이 죽이자 그랬거든, 서인 새끼들이. 근데 관직만 빼앗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역사라는 게 좀 아쉬워. 그래서 병자호란 원래는 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랬었죠. 역시 질 한번 그려줄게요. 강화도로 정미호란 때 도망갔었고 우리 앞서 몽골 때도 강화도로 도망가잖아. 우리 서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도망가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간 성이 남한산 성이에요. 나름대로 방어에 편하다고 해 1만 명 넘는 군대 데리고 들어갔어. 하지만 너무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한 석 달 정도 버티다가 서문을 열고 맨발로 나와서 삼전도 굴욕을 당하게 되죠. 여기 칸 앞에서 우리 인조가 대가리를 쳐박고 309호대로 피 철철철 흘리죠. 그래서 여기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끌려가고 소현세자는 청의 문물 맛보다가 아빠한테 칭찬하다가 죽고 이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되죠. 얘가 효종이고 북벌을 준비하게 되죠. 이것이 다음 시간에 배울 붕당 정치를 꼬이게 만들죠. 남한산성은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삼전도비가 이제 문제인데 이 청나라는 이 장면 있죠. 이 삼전도의 굴욕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나 봐. 그래서 조선에 명령해가지고 비석을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비석을 이렇게 만드는데 서로 글을 이 치욕적인 글을 쓰려고 하겠어요? 그거 다 안 쓴다고. 심지어 내정이 돼서 이거 써야 되는데 저 콜레라 걸렸어요. 병 걸렸어요. 뭐 걸렸어요 해가지고 서로 안 쓴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코비드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고 돌아서 누군가 썼는데 이것도 치욕인 거야. 근데 청나라 애들이 뭐까지 요구하냐면 이걸 몽골어로 써라. 청나라 언어로 써라. 그리고 한자로 써라. 이것까지 지정을 해줬어. 세 개 언어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래서 마지못해 만들었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 가봤거든. 롯데월드 알죠?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어요. 선생님 유튜브 종민TV 보면 나오잖아. 봤더니 이게 두 개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롯데월드가 있으면 석천호수, 호수 있죠? 여기 자이로드롭 있고 여기 롯데타워 있고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석천호수에서 요쪽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원래 위치는 요 자이로드롭 있죠. 자이로드롭 쪽에 있었대 이게. 근데 시간이 흘러 이 치욕의 역사를 해가지고 누가 여기다가 낙서를 했대. 철거 이렇게 바보 이렇게 썼던가. 철거 빨간 라크로. 그래서 이것이 이동 해가지고 지금은 맞은편 요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이로드롭이 하고 떨어지는 게 보여. 그래서 지금 그나마 가까운 위치에 놨었는데 원래 막 돌아다녔었대. 근데 선생님 가서 알았는데 이 비석이 이게 거북이가 두 개야, 받침돌이. 하나는 조그만 거, 하나는 큰 건데 그 해석을 보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나 봐. 근데 청나라 새끼들이 눈치채고 야 사이즈가 작잖아, 졸라 크게 해가지고 거북이를 크게, 비석도 크게. 그래서 글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치욕을,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은 여기를 꼭 들려서 확인하고 오게. 바빠서 확인을 못하면은 여기 먹물 찍어서 글로 딱 찍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황제한테 보고하도록 할 정도로 청나라 입장에서 되게 자랑이었고, 우리의 치욕을 각인시켜주는 삼전도피 롯데월드 옆에 있습니다. 혹시 롯데월드 가게 되면은 잠깐 나갔다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요 자이로드로 맞은편에 있는, 호수 맞은편에 있는 삼전도비 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삼전도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붕 세워져 있거든요. 요 바로 옆에 요 송파구인가 그래요. 송파구, 서울에 송파구에서 그 맞은편에 이렇게 상자해가지고 여기에 칠과 관련돼 있는 어떤 역사적인 유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뭔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가보지 않으면 좀 어렵긴 할 텐데. 자, 요거 보면은 스님 하고 싶은 얘기가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광해군 어땠어요? 여기 후궁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립외교 하면서 조선 입장에서 잘 살아남았어. 근데 광해군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인조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조선이 있으면 후금한테는 빡큐 날렸죠. 꺼지세요. 근데 명나라는 맹목적으로, 여기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이고 여기 성장하는 나라인데 대세를 못 읽었죠. 명분만 따르고 대세를 못 읽었기 때문에 개박살났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외교라는 건 실리야, 실리 외교. 당장 명분이 여기 앞설지 몰라도 실제 여기거든. 그러니까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살리고, 광해군 이건 잘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립외교 인정받습니다. 폐모살제라는 도덕적인 표현도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명분에만 치우친 외교하면은 나라가 좆된다라는 거, 백성들이 아프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죠. 하필 우리나라 잘 봐. 우리나라 주변에 졸라 강대국들이 많아요. 여기 옛날 소련, 러시아 있죠. 초강대국이죠. 중국, 초강대국이죠. 여기 일본, 초강대국이죠. 미국, 초강대국이죠. 졸라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졸라 불쌍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 얘네들 으르르르는 데다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봤었을 때는 이런 강대국 속에서 뭐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사회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잘 취해야 될 것 같아. 밀당은 잘해야 될 것 같아. 연애에서 밀당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여기 사이에서 적당히 밀당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득을 꾀하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개이득이라고 그러죠. 이걸 꾀하는 외교를 잘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하는 진짜 외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미국 있죠, 일본 있죠. 이게 왜 쪼개졌는지 알아요? 6.25 전쟁 전에는 3.8선으로 쪼개졌잖아. 러시아랑 중국, 옛날 소련이었죠. 얘네들은 사회주의 국가였거든. 근데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였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일본의 색깔이 이쪽에, 얘네 색깔이 이쪽에, 반으로 딱 쪼개진 게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하고 미국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되게 친하게 지내잖아. 이건 뭘 택한 거냐면은 요 색깔 논쟁, 이념 논쟁을 택한 거예요. 미국, 일본 파란색 자본주의 국가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 서로 협력해야지. 빨간색 국가, 빨간색 국가, 빨간색 국가. 이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뭉치니까 우리도 이걸 휴전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뭉쳐야 돼. 비록 일본이 사과는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뭐 미운 털은 있어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야 돼.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랑 지금 보수 쪽에서, 흔히 말하는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은 이런 구도 속에서도 일본의 사과도 얻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무조건 빨간색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멀리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 러시아하고도 많이 해요. 여기하고 적으로 만들어봤자, 대놓고 적 해봤자 좀 선생님이 좀 손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적절히 친할 필요도 있죠. 더군다나 얘네들은 옛날 같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잖아. 얘네들 맥도날드, 코카콜라 다 들어있고, 중국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 국가가 됐어요. 북한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지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진정한 의미의 옛날에 이런 빨간색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실리, 돈에 따른 실리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를 정치인들이 해주길 원하고 선생님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요 중립외교냐 친명 배금 정책이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